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의 다운페이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25만 불짜리 콘도를 2,500불만 있으면 내 집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렌트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1%로 집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애리조나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역적으로 지금 확대를 할 계획에 있다고 하니까 오늘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질로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부동산을 알려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예, 질로우가 처음에는 미국 내에 있는 부동산 가격들을 쭉 알려주는 이런 웹사이트로 시작했지만 중간중간에 광고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들이 집을 사서 집을 고쳐서 판매하는 것도 있었고 또 융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질로우라는 회사가 생각보다 규모가 큰데 여기서 1% 다운페이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자, 요즘에 집값이 너무 비싸죠. 예,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아파트 임대료가 3.6% 미국 평균적입니다. 예, 어떤 지역은 더 올라갔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31%가 상승됐다고 합니다. 자, 임대료가 너무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당시에 집을 사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집을 샀던 분들은 저를 지금도 만나면 너무나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캠피님 만나서 그나마 캠피님 얘기 듣고 집이라도 사서 지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근데 그런 분들 그때 집을 못 샀었던 분들 나중에 무슨 얘기 했냐면 아유 그때 캠피디님 얘기 듣고 집을 살 걸 그랬어요.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못 사겠어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지금 집을 사도 될까요? 예, 그런 걱정하시면 평생 집 못 삽니다. 자, 3년 전에도 집값 떨어진다는 소리 있었어요. 예,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집값 폭락될 거란 얘기 있었죠. 예, 그때 집값도 낮고 금리도 낮을 때 집 사셨던 분들은 지금 많은 이득을 받습니다. 자, 근데 지금 와서 또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평생 집을 못 사요.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은 평생 남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남한테 불만만 사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지금 집을 샀는데 집값이 1, 2년 있다가 폭락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그러면 손해를 본 거죠. 근데 여러분이 1, 2년 있다가 폭락이 됐는데 계속 살다 보니까 또 10년 있다가 집값이 올라갔어요. 그럼 결국은 이득을 보는 겁니다. 자, 근데 폭락을 하면 저한테 컴플레인 하겠죠. 캠피님 얘기 듣고 집 샀더니 저 손해 봤어요. 자, 그러면 뭐 제 얘기 듣고 집을 사시면 저한테 돈 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컴플레인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사람 마음은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우선 집값에 대해서 제가 좀 미래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미래를 설명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과거의 경험,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근데 미래를 예측한다 하더라도 모든 결과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허리케인 힐러리가 멕시코에서 쭉 올라와서 캘리포니아를 강타하고 저 멀리 애리조나 네바다까지 강타를 했는데 진짜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단 한 사람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힐러리는 캘리포니아에서 84년 만에 최고의 폭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84년 전에는 100여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래를 일기예보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 힐러리도 월요일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했지만 거의 일요일 날 끝났던 것처럼 또 미래는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일기예보를 안 믿어. 나 일기예보 안 보고 살 거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일기예보를 보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잖아요. 예,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우선 주택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서프라임이 있었죠. 예,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도 집값 떨어진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2009년도에 집값 조금 떨어졌다고 샀던 분들, 2010년도에 집값 떨어졌다고 샀던 분들 나중에 다 땅을 치고 후회했던 이유가 2011년도가 제일 집값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나중에 나아지겠지 하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바둥바둥 버티던 사람이 결국은 2011년도에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집값이 폭락될 것이라고 2008년도 때를 생각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많은 전문가라는 분들 있죠. 부동산 혹은 뭐 변호사, CPA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것도 다 제각각이에요. 제가 그분들 말씀이 맞다 틀렸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맞다 틀렸다
장담은 못하니까요. 자, 근데 저는 좀 다른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우선 얘기 들어보시고 집 사시는 거에 대해서 궁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08년도에서부터 2011년도까지 집값이 다 폭락됐을 때는 부실 대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실 대출이 당시에는 크레딧 점수 웬만큼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 몇 년 동안 뭐 본인이 이제 수입 적은 이제 세금 보고 같은 거 있죠. 이거 가짜로 적어도 다 론이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데 자꾸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버린 거죠. 근데 당시에는 20% 다운 100만 불짜리 집을 20만 불 다운하고 샀는데 그 100만 불짜리 집이 80만 불 된 것도 아니고 70만 불, 60만 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 뭐죠? 20만 불을 손해 보고 나서도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또 10만 불, 20만 불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부채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은행 계약이라는 게 깨알 같은 것으로 보면 뭐냐면 집값의 밸류가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바로 갚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이런 융자가 꽤 많이 있어요. 자, 그걸 바로 안 갚으면 은행에 차압을 시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 집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 60만 불이니까. 자, 그러면 그냥 20만 불 내가 손해봤다 포기를 하고 그냥 그 집을 내가 뱅크럽시라고 내 아내나 혹은 자녀 이름으로 집을 다시 사버리면 60만 불에 살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집을 내팽개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근데 미국의 경제학자들이나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이번에 코로나 있을 때도 궁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간다고 투덜투덜 대시는데 이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저는 정부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정부는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올린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정부도 살고 이 나라도 살아요. 인플레이션 올리는 건 고도의 수법입니다. 물가를 올리는 거는. 자, 왜 그게 가능한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100만 불짜리 집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올라왔고 120, 130, 140만 불이 됐어요. 그 집값이 도로 떨어졌어요. 자, 그래도 에셋은 남아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집을 갖다가 홀드하게 됩니다. 2008년도 때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왜? 그때는 갖고 있어도 손해니까 결국은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갖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나중에 팔아먹던 뭐하든 간에 그 돈 이상만큼 남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본인들은 그 집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집값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집값이 이러다가 조금 사람들이 힘이 없다, 뭐 돈이 없다, 그래서 집을 팔기 시작하면 폭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인플레이션 올린 것도 또 하나가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올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라도 돈을 많이 퍼줬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요. 자, 근데 갑자기 세금을 2배로 걷는다? 그러면 이 나라는 폭동이 나죠. 세일즈 텍스를 10% 걷던 걸 20% 걷겠다. 난리 납니다. 그 다음에 뭐 인컴 텍스도 2배로 걷겠다. 난리 납니다. 폭동 납니다. 자, 그렇지만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물건 가격이 2배가 올라가면 정부도 걷어들이는 세일즈 텍스는 2배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물가에 맞춰서 월급도 올라가니까 인컴 텍스 걷어들이는 것도 정부가 더 많아지겠죠. 이게 고도의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도로 본론으로 와서 1%만 다운만 해갖고 집을 살 수 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 2,500불만 있으면 25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웬만한 아파트, LA 같은 데서 웬만한 아파트 들어갈 때도 첫 달치, 마지막 달치, 렌트비, 뭐 이거 미리 내죠. 보통 석 달치 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장가를 가면서 원베드룸인데 2,500불이에요. LA 시세가 그래요. 별로 좋은 아파트는 아닌데 2,500불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7,500불이 들어가죠. 5,000불이 들어갑니다.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얘기하면서 캠피디의 아들은 왜 집을 안 샀어?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며느리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이 미국은 또 대학교 학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장학금을 받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 또 학비 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이 있으면 학비 융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이 자기네들이 집을 사양했어요. 그래서 집 있던 거를 이제 둘째 아들 얘한테 넘겨주고 얘들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자, 2,500불씩 내고 있는데 너무나 아까워요. 솔직히 제 마음 같으면 원래 이제 뭐 2,500불씩 낼 바에는 얘네 둘하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 지동생은 아직 이제 총각이니까 혼자 있으니까 둘이 투베드룸짜리 콘도를 하나 사고 뭐 아빠가 다운페이 정도만 해주면 지들끼리 충분히 페이먼트를 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둘째 아들이 혼자 있으니까 한 1,500불 정도 내고 뭐 큰아들네 부부가 2,500불 정도 낸다. 4,000불이면 콘도 유지할 수가 있죠, LA에서. 자,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솔직히 이제 막 결혼한 아이들
이제 뭐 지동생이랑 살고 싶겠어요. 예, 신혼인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뭐 그런 거 푸시 안 했습니다. 예, 뭐 혹시 뭐 결혼 지나고 몇 년 있은 뒤라면 또 모르겠지만 지들이 또 생각이 있어서 그게 또 쉬운 얘기 아니에요. 예, 부모라고 해도 그거를 푸시할 건 아니라서 지들도 언젠가 좀 생각이 있으면 느끼는 바가 있겠지 하고 좀 놔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남의 집 이렇게 렌트비 내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하는 게 참 좋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되냐? 질로우에서 론을 해주는 겁니다. 예,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융자를 해주냐? 질로우 홈 론스인데 추가로 2%를 지불합니다. 예, 그래서 집을 살 때는 최소 3%가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되냐? 1% 여러분이 돈만 있으면 2%를 클로징 비용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자, 현재는 애리조나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장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주택 가격하고 그다음에 주택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보편적으로 최초 구매자의 64%,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의 64%가 주택 구매할 때 20%의 다운페이도 못한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20%를 다운한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에서 집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20% 기준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20% 밑으로 돈을 내고 집을 사면 PMI라는 보험을 또 따로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보편적으로 20% 다운페이, 100만 불짜리 집이면 20만 불. 근데 뭐 100만 불이면 뭐 대도시고요. 뭐 이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50만 불짜리 집을 산다 하더라도 10만 불이 필요하다. 25만 불짜리 콘도를 산다 하더라도 2만 5천 불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 최초 구매자의 4분의 1 이상은 5% 미만의 다운페이를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페이먼트가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뭐냐? 높은 임대료는 감당이 가능하지만 다운페이를 모으지 못한 사람들의 집 구입을 도와준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농무부 혹은 제한군인회 이런 데서 제공하는 이자율도 낮고 그다음에 다운페이도 낮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주나 지방, 그다음에 또 시 이런 데서 나오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3% 미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미국 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보시고 또 오늘 말씀드리는 거 이 프로그램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실지 좀 준비가 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Teachers Association, 교사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교사 모임 같은 곳, 소방관, 그다음에 기타 공공 서비스 뭐 이런 데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몇십 년 전에 LA 인근의 그랜델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5%만 다운하고 15%를 시가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시가 빌려주는데 25년 대출로 빌려주는데 첫 5년 동안은 돈을 안 내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5%만 다운을 하면 월 페이먼트가 많아서 부담이 되겠죠. 그렇지만 5년 뒤쯤이면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부담이 좀 덜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5년 동안 또 젊은 사람들은 인컴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5년 뒤부터 그 돈을 갚기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년 동안은 20% 다운했을 만큼의 모기지만 내시면 돼요. 그다음에 5년 지나면 조금 이제 나머지 15% 돼서 이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본인한테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프로그램이 애리조나에서 시작되는데 애리조나도 뭐 피닉스, 메사 이런 곳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조금 외곽 지역은 아직도 집값이 많이 저렴합니다. 자, 피닉스 인근에서 27만 5천 불짜리 주택을 구입 시에 이 지역의 중간소득, 미디안 인컴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80%를 버는 사람이 다운페이를 저축하는데 11개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1년만 저축하면 집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3% 다운페이 마련하려면 2년 반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1%만 모으면 되기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본인 집을 마련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제가 링크는 밑에다가 걸어놨어요. 예, 본인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뚜박뚜박 하시면 되는데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 모르면 자녀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청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론 오피서가 도와줄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도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진로에서 론 오피서한테 어떤 뭐 커미션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론 오피서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안 돼요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요거를 도와드리면 본인은 한 푼도 안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좀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좀 좋고요. 이건 조건이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신 분들한테 하나입니다. 자, 근데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주에서 처음으로 구입하는 게 조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에 와서 5년 안에 집을 구입하는 게 조건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최초 구입자 혜택을 좀 받아보려고 이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주택 소유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거 뭐 몇 시간 좀 가서 좀 얘기 들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은 뭐 임대용이라든가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단독 주택으로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지 이게 조건이 가능하고요. 파이코 스코어라고 하죠. 미국의 3대 크레딧 스코어 점수가 620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 620점이면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크레딧은 아니에요. 620점이면 괜찮은 크레딧. 600점 미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620점이면 이제 크레딧 좀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크레딧이 안 좋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파이코 스코어는 350점부터 850점까지 있습니다. 850점이면 크레딧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융자를 통해서 몇십만 불짜리 집까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 왜 제한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중간소득, 이거는 해마다 나옵니다. 미디안 인컴이라고 하죠. 거기서 80% 미만의 소득을 벌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왜? 돈 많은 사람 빌려주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니까 안 되겠죠.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에 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58,675불이 미디안 인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89123, 어떤 지역은 74,538불, 클락 카운티는 64,210불, 핸더슨은 79,611불입니다. 이 라스베가스 인근에서는 핸더슨이 좀 잘 사는 동네거든요. 여기는 거의 8만 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6만 불, 미디안 인컴이 6만 불이다. 그럼 저는 현실적으로 한 5만 불 정도만 벌어야 되고, 한 달에 한 4천 불 정도, 이 정도 버는 사람이면 이걸 신청할 수가 있는데, 4천 불 버는 사람이 지금 모기지가 4천 불 나오는 집을 산다? 그러면 안 빌려주겠죠, 당연히. 그러면 또 생활비가 하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1%만 다운페이를 하면 뭐 이자율이 뭐 많이 비싸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계산해 보시고 월 페이먼트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투베드룸 아파트를 살 바에 차라리 3베드룸 이런 걸 사놓고 누군가한테 뭐 집안의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카라든가 누가 마침 지낼 곳이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지내고 렌트비를 서포트 받으면 돼요. 그러면 사실 페이먼트가 더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30만 불짜리 집을 30년 기준으로 집을 샀을 때 30년 고정으로 기준으로 집을 샀을 때 10% 다운하려면 다운페이가 얼마 들어가죠? 3만 불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3% 다운하면 9천 불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1%를 본인이 다운하고 진로 홈 프로그램이 2%를 클로징 해준다? 그러면 3천 불만 있으면 30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먼트리 페이먼트는 10% 다운할 때는 1,725불인데 3% 다운할 때는 2,008불로 한 달에 한 250불, 60불 가까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건 30만 불짜리 집이기 때문에 50만 불, 60만 불이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총 이자를 다 내는 것도 나중에 30년 끝나고 나면 3만 불 이상 더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0만 불짜리 집에 3만 불 이상 뭐 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죠. 와, 이렇게 이자율이 비싼데 이거 뭐 1%만 내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자율이 비싼데 결국은 그 돈 다 내는 거예요. 아유, 그거 뭐 그렇게 갖고 뭐. 자,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어느 세월에 10% 모아서 집을 사시고 20% 모아서 집을 사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나중에 무슨 컴플레인이냐? 나중에 그 돈 모을 때쯤 되잖아요. 집값 또 올라서 2년 전에 살 걸 그랬어요. 2년 전에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 이자를 더 내고 나 집 못 산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가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으니까, 집은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어요. 본인의 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오르고 어떤 지역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평균적으로 미국의 집 소유율이 30년 융자라면 30년 끝까지 산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13년이면 집을 바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FHA 론을 받던가 혹은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1%를 론을 받던가 자 살다 보면요. 최대 13년이에요. 예, 13년 후면 집값도 올라갈 것이고 에셋도 쌓입니다. 예, 어느 정도 그동안 부은 돈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을 팔고 나서도 그때는 뭐 10만 불이고 20만 불이고 생기겠죠. 그걸 이용해서 더 큰 집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큰 집이 필요 없어. 우리 둘만 있고 애들 다 결혼하고 보냈으니까 우리 조그만 투베드룸 콘도 살자. 그리고 조그만 곳으로 옮겨가서 오히려 월 페이먼트가 훨씬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집은 바뀌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국 분들은 7년, 8년이면 집 바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총 이자 붙는 게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걸 해야 돼. 30년 되지도 않았어요. 예, 벌써부터 그런 걱정하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일기예보는 예측하지만 사람이 그 이번에 허리케인 힐러리 때문에 한 명이 사망할지 100명이 사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마우이 산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할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예상을 해서 또 막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84년 전에 폭풍이 LA에 왔을 때는 100명이 사망했고요. 이번에는 한 명도 사망을 안 했어요. 자, 84년 동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만큼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예, 전화기로 알려줄 수도 있고 TV나 인터넷 매체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2008년도와 똑같아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2008년도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 우리는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지금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부동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3년 동안 뉴스를 전달해 드리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자, 앞으로 커머셜 부동산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우리가 또 학습이 된 게 뭐냐면 코로나를 한번 겪어보니까 재택근무를 해도 먹고 살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네. 재택근무 해보니까 더 좋네. 어떤 회사는 심지어 재택근무를 하면 월급을 깎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난 재택근무 할래. 이렇게 서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출퇴근 시간도 줄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집에서 가족들과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오피스 공실률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자, 회사 입장에서도 월급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6만 불 줘야 되는데 5만 불만 주고 재택근무를 시키고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걸 해봤으니까 이게 되네. 그래서 자꾸 오피스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 공실률이 많아지고 제가 미국 방방곡곡을 다녀봐도 다운타운 쪽에 리테일 스토어와 오피스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음식도 많이 시켜 먹어요.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을 합니다. 자꾸 그래서 리테일 스토어와 비즈니스는 이 부동산 투자가 많이 나쁠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은 달라요. 왜냐하면 코로나 집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집은 누구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집값은 이렇게 폭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대다수 전문가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집도 또 다른 게 뭐냐면 굳이 다운타운 복잡한데 예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일이 많고 거기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집값이 더 올라갑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 뉴욕이라든가 뉴저지, 맨하탄, LA, 오렌지 카운티 이런 곳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 다운타운 집값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외곽 지역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 이제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사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굳이 범죄율 많고 그냥 위험하고 밤에 걸어다니지 못하는 다운타운에 갈 필요가 없어요. 또 미국의 시애틀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자본이 많이 들어왔었죠. 예, 그리고 중국 쪽 자본 때문에 지난 10년, 20년 가까이 시애틀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중국도 자이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돌아가고 중국 자본이 빠지면서 시애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운타운 부동산 가격은 꽤 많이 내려갔어요. 그렇지만 외곽 지역 부동산 가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곳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도시의 중심지 집값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그냥 오늘 제가 3년 동안 뉴스를 전해드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머셜
빌딩, 그것도 복잡한 곳에 있는 오피스 빌딩, 리테일 스토어 이런 것들은 자꾸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집 같은 경우도 중심지에 있는 집값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 집값 같은 경우는 뭐 똑같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따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중심 지역 집값이 지금 100만 불이에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한 120만 불 났어요. 아, 캠피디 그때 말 틀렸잖아. 예, 120만 불 올랐잖아. 오른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따지면 그거는 오른 게 아니라 내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100만 불짜리 집이 120만 불 될 때 외곽 지역은 50만 불짜리 집이 80만 불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두 채 샀으면 160만 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뉴스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한국의 서울의 강남, 뭐 대치동 이렇게 진짜 교육열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간 동네. 요즘에 한국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갈 나이 앞으로 불과 7, 8년 후면 효과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자, 그리고 앞으로 15년, 16년 후면 무슨 일이 생기죠? 얘들이 대학교 입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쯤 되면 출산율이 적어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 예, 아무 대학교라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는 공부를 잘해야 되겠지만 훨씬 대학교 들어가기가 쉬워져요. 자, 그러면 누구나 대학교를 나오는 그런 세상에 교육열 때문에 그 집값이 올라갈까요?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를 쭉 지켜보시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이걸 좀 아실 것 같고 1% 다운페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애리조나를 시작했지만 조만간에 미국 전역으로 다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렌트 내시는 분들은 이걸 해보신 게 좋고요. 자녀분들도 지금 아파트 렌트 낸다. 예, 그러면 사실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야, 혹은 뭐 자녀가 조금 페이먼트가 처음에 부담스럽다. 그러면 한 몇 년 동안이고 부모가 조금 서포트 해주면 사실 이게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 인컴. 미디안 인컴은 어떻게 찾냐? 구글에다가 본인 계신 곳 집 코드 집어넣고 미디안 인컴이라고 치시면 다 나옵니다. 또 다짜고짜 저한테 캠핑님 제가 사는 곳의 미디안 인컴은 얼마일까요? 예,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본인 사시는 곳 어딘지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보다는 본인이 한 번이라도 좀 찾아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크레딧 스코어 잘 쌓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예, 620점 이상이라고 하지만 크레딧 스코어는 좋으면 좋을수록 좋아요. 예, 그래서 크레딧 스코어도 좀 현명하게 쌓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예,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이럴 때 또 집장만 편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